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다는 말을 실감했던 3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상처 안 주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믿었던 사람에게서 아주 큰 상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상처로 제 성격도 많이 달라진 계기가 되었죠. 순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던 제가 많이 독해지기도 했고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타고난 성격마저 많이 달라졌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미술 전공을 했고 현재도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미술학원은 저희 부모님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 전 제 남편의 가게도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건물에서 스포츠용품 판매점을 운영했었어요. 저희는 대학교 때부터 만나 5년 넘게 연애 후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지 않은 데다 결혼 전부터 양가 부모님들과 왕래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친하고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사위이자 아들 같은 존재이기도 했어요. 남편이 워낙 싹싹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이라서 부모님에게도 잘했고 저한테도 잘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 때부터 가족 같은 사이였고 남녀 관계 이상의 끈끈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대학 졸업 후 의료기기 회사에서 영업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방황을 하다가 저희 부모님의 제안으로 스포츠용품 판매점을 차리게 되었죠. 남편이 사장이긴 하지만 가게를 열어준 건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한 가족으로 생각했기에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도와주신 거였죠. 가족끼리 다 같이 사이도 좋고 남편하고는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미술학원도 잘 됐고 별다른 고민이 없었어요. 평탄하던 제 삶에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한 건 그 후배가 저희 학원을 들렀을 때부터였습니다. 대학교 때 제법 친했다가 졸업 후 연락이 끊겼던 후배가 어느 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잘 지내느냐 보고 싶다 하면서요. 저는 학원을 운영 중이라고 하면서 학원 주소를 알려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학원을 찾아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 몇 년 만에 본 거라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하니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언니. 실은 졸업 후에도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엄마 간호를 좀 했어요. 언니도 알죠? 저희 엄마 아프셨다는 거. 그랬지. 지금은 좀 어떠셔? 돌아가셨어요. 반년 전에. 어머나, 정말? 아니, 근데 왜 연락도 안 했어? 어떻게 갑자기 연락을 해요? 갑자기 제가 잠수 타고 연락 끊었었고, 언니 결혼식도 초대받고도 안 갔는데. 그게 같아? 어머님 돌아가신 거면 당연히 연락했어야지. 간단하게 치렀어요. 언니도 알다시피 엄마가 워낙 오래 아프셨잖아요. 주변에 사람도 많이 없어서 가까운 친척들만 불러서 간소하게 끝냈어요. 나도 그동안 엄마 간호하느라 너무 지쳐서 그랬는지 눈물도 별로 안 나더라고요. 후배는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프다고 했었고 학교 다닐 때도 어머니 때문에 학교를 안 나오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머니 외에 다른 가족은 없다고 했고 혼자 책임을 다 짊어지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참 고생이 많구나 안쓰러웠죠. 졸업 후에 연락이 끊겼고 제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도 연락이 없기에 어디 멀리 떠났나 했는데 몇 년 만에 만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꽤 놀랐습니다. 후배가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을 것 같아서 안쓰럽더라고요. 후배는 엄마도 돌아가셨고 돈도 다 쓰고 없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졸업은 했지만 제대로 못 다녔었고 엄마 병간호로 어디 취업도 제대로 못해서 경력도 없다며 걱정이 많더라고요.
저는 후배에게 취업 자리가 필요하면 우리 학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후배가 그래도 되느냐며 놀라더라고요. 그럼 마침 잘 됐네. 강사 한 명 더 뽑을 생각이었는데 네가 와서 일하면 되겠다. 고마워요, 언니. 취업 부탁하러 온 건 아닌데. 겸사겸사 잘 된 거지 뭐. 너 실력 좋은 거 알고. 고마워요. 언니는 여전히 참 착하네요. 내가 뭘 착해. 아니에요. 저는 언니만큼 착하고 모해한 사람은 잘 못 봤어요. 언니 알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언니 되게 부러워했어요. 내가 뭐 부러워할 만한 게 있어? 많죠. 집도 부자고 가족들도 다 화목하고 성격도 꼬인 거 하나 없이 해맑고 착하고 나랑은 너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서 부럽더라고요. 게다가 오래 사귄 남자친구랑 결혼도 하고 이제 번듯한 학원도 운영하는 원장님이고 언니는 진짜 다 가진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좋게 봐줘서 고마운데 우리 집 부자도 아니고 나도 성격적으로 꼬인 데 많아. 내 보기엔 네가 더 부럽다. 예쁘고 야물딱지고. 하여튼 다음 주부터 출근해서 일 배워. 네,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신경 써준 만큼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해볼게요. 그렇게 후배는 저희 학원으로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 저희 학원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기에 인근으로 이사도 왔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그래도 여전히 씩씩하고 뭐든 열심히 하려는 후배가 보기 좋았습니다. 후배는 저희 학원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고 저도 연락이 끊겼던 후배와 다시 인연이 된 게 기쁘기도 했었죠. 남편은 같은 건물에서 일하다 보니 저희 학원에도 종종 왔었어요. 시간 맞을 때 저 대신 학원차 운영도 도와줬죠. 당연히 후배랑 남편도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후배는 남편에게 형부라고 불렀고 남편도 마치 여동생처럼 편하게 대했어요. 언젠가 후배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원장님, 근데 연애도 길게 했고 결혼한 지도 몇 년 됐는데 아이는 안 가지세요? 라고요. 저는 그 말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실은 노력은 하는데 잘 안 생기네. 아, 정말요? 요즘 아무리 난임이 많다고 해도 나는 우리 부부가 난임일 줄은 몰랐어. 검사도 받아보셨어요? 받아봤는데 남편도 나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잘 안 생기니 더 큰일이지. 시험관 뭐 그런 것도 준비하세요? 원래 안 했는데 이제 준비해보려고 해. 아, 그렇구나. 고민 많으시겠다. 2년이 되면 또 아이가 생기려나 싶기도 하고 뜻대로 되는 게 아닌가 봐. 후배는 제 말에 힘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는 난임이 가장 힘들다고 하던데 저희 부부가 그런 케이스였죠. 난임 치료와 시험관 시술도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이가 생기게 되었어요. 치료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임신이 된 거라 더욱 반갑고 기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 다 축하해 주셨고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임신 초기에 자연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임신 판정을 받고 나름 조심했는데 어느 날 복통이 너무 심했고 병원에 가보니 아이 심장이 안 뛴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았고 너무 큰 상실감 때문에 힘들고 우울했습니다. 힘들게 찾아온 아이니만큼 더 잘 지키고 싶었는데 허무하게도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으니까요. 병원에서는 애초부터 태아 상태가 불안정했을 거라곤 했지만 힘들게 임신했던 아이가 사라지니 그 상실감이 엄청나더라고요. 늘 밝게 웃고 지내던 저지만 그맘때는 눈물이 자꾸 나고 내내 울적해 있었죠.
어쩌면 앞으로 아이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도 컸고요. 제가 많이 울적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후배가 많이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건강하고 예쁜 아이가 다시 찾아올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저를 위해 눈물까지 글썽여주는 후배의 마음이 참 고맙기도 했죠.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기로 하고 몸도 마음도 좀 더 튼튼하게 단련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몸 관리도 했죠. 내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고 있어야 우리 아이도 다시 잘 찾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기분 전환 겸 캠핑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캠핑을 엄청 좋아하지는 않는데 남편은 산도 좋아하고 캠핑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은 따라가 주기도 하는데 남편은 제 마음이 우울하니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리프레시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했죠. 그 얘기를 후배에게 했더니 후배가 좋겠다면서 자기는 캠핑을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가자고 했어요. 후배가 부부끼리 놀러 가는데 자기가 눈치 없이 끼어들겠냐고 했지만 그런 게 어딨느냐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 후배는 저에게 여동생 같은 느낌이었기에 흔쾌히 같이 가자고 했던 거죠. 남편도 괜찮다고 했고요. 그렇게 남편의 차를 타고 같이 캠핑을 갔고 남편 말 맞다나 좋은 곳 가서 공기도 쐬고 산책도 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녁까지 해먹고 오기로 했고 간단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는데 후배가 소세지를 자르다가 실수로 손을 베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후배가 손을 베이자마자 옆에 있던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니 후배 손을 확 낚아채서 상처를 확인하는 겁니다. 너무 갑작스럽고도 자연스러운 행동으로요. 찰나였는데 남편이 후배의 손을 확인하고 그 후배는 당황했는지 손을 확 빼더라고요. 그제야 남편도 당황한 얼굴로 피 많이 안 나느냐 그러고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저는 벙쪘죠. 물론 사람이 칼에 베었으니 무의식 중에 나온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당황하는 그 두 사람의 표정이 이상하게 뇌리에 박히더라고요. 둘 다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겠지 생각하면서도 그 미묘한 분위기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딱히 티는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죠. 사실 그동안 지켜보면 남편과 그 후배가 저도 모르는 새 상당히 많이 친해져 있더라고요. 웃고 농담하고 장난치다가 자연스럽게 남편의 팔이나 다리를 터치한다든지 스스럼 없는 농담을 주고받는다든지 하면서요. 남편이 워낙 누구에게나 친절한 스타일이다 보니 편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마음속 한켠으론 뭔가 찜찜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설마 내가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하고 말았죠. 그런데 얼마 뒤였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남편 차를 제가 운전했었어요. 그런데 남편 차의 조수석 시트 사이에 무언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봤는데 젤네일 매니큐어 조각인 겁니다. 젤네일은 통으로 잘 벗겨지기도 하는데 그 네일 조각이었던 거죠. 그걸 보고 저는 너무 놀랐죠. 남편은 주로 일을 할 때 차를 많이 썼고 혼자서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차 조수석에 여자 네일 조각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나요? 게다가 그 네일 조각은 얼마 전 후배의 손에서 제가 봤던 매니큐어 색깔과 똑같았습니다. 후배는 평소 네일을 자주 받았습니다. 색깔도 좀 톤 다운된 색이 취향인 듯 자주 받았었죠. 저는 평소 네일을 받지 않고요. 색깔 자체도 딱 그 후배가 바르는 색인 겁니다. 그걸 보는데 머릿속에서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얼마 전 캠핑하러 갔을 때 자연스럽게 손을 낚아채던 그 모습도 떠오르고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블랙박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몰래라도 얼굴 보니까 참 좋다. 몰라. 왜? 기분이 안 좋아? 나 병원 예약했어. 무슨 병원? 무슨 병원이겠어. 산부인까지. 왜? 얼마 전에 검사 받았잖아. 뭔 소리해.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 수술해야 될 거 아니야. 오빠가 이렇게 확답을 안 주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술이라니.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지금은 초기라지만 배 커지는 거 순식간일 텐데. 내가 해결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은 있어? 당연하지. 언니한테 언제 얘기할 건데? 이제 얘기해야지. 얘기할 마음은 있는 거 확실해? 그럼. 오빠 솔직히 언니랑 오래 만났잖아. 나랑은 1년도 안 됐고. 내가 애 생겼다고 언니하고 바로 그렇게 끝낼 수 있어? 애 때문만은 아니야. 그럼? 전에도 말했지만 선이한테는 별 감정 없어. 그냥 오래 만났으니까 편한 거지. 그럼 나는? 너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고, 내가 망설이는 이유는 선이한테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예의, 미안함, 그런 것 때문이야. 내 마음은 너밖에 없지. 나밖에 없는 거 맞지? 그렇다니까? 언니는 친정도 잘 살고 가족들도 다 있고 본인 학원도 있잖아. 오빠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근데 난 아니야. 나는 이제 오빠랑 뱃속에 우리 애밖에 없어. 알지? 알지. 빨리 얘기해. 나도 조만간 얘기하고 학원 그만둘 거니까. 알았어. 너무 충격적인 얘기라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분명 남편과 그 후배의 목소리인데도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마냥 현실성이 없더라고요. 처음엔 얼떨떨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그 충격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남편과 후배로부터 배신을 당했구나 완전히 깨닫게 되었죠.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 묘한 느낌이 있다는 걸 최근에는 알았지만 그 관계가 1년이나 됐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블랙박스 음성을 듣고 또 들었죠. 들을수록 너무 기가 막히고 눈물만 나고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더라고요. 나중에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찾아가 다짜고짜 뺨을 때렸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저를 봤는데 저는 울고불고 하면서 네가 송희경이랑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악을 질러댔습니다. 제가 다 안다는 것을 알자 남편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난리치고 물건 집어 던지고 울면서 남편을 쥐어뜯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차라리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고 송희경이랑 당장 끝내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비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처음 보는 얼빠진 얼굴로 그냥 땅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한바탕의 난리 끝에 저는 거의 쓰러지듯 했고 남편은 그때까지도 미동이 없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제가 쓰러질 것 같으면 부축해주고 괜찮냐 어쩌냐 걱정할 사람인데 제가 어쩌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어쩔 생각이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가 한참 뒤에 말하더라고요. 희경이가 내 애를 가졌다. 책임져야 될 것 같다 라고요. 저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벌이냐고 변명이라도 해보라는데 할 말 없답니다. 제가 다 알고 온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저는 몰랐는데 남편은 그 후배랑 놀아나면서 마음속으로 저를 많이 정리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바람을 펴도 본처럼 헤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가정은 지키고 싶어 한다는데
제 남편은 그 후배에게 진심인 듯 했습니다. 저도 남편의 성격을 잘 아는데 사실 그 후배랑 바람을 피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한테서 마음이 떠났다는 뜻이라는 걸 짐작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헤어져 달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여전히 사랑했던 제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그 후배랑 정리해라 라고 했죠. 그 후 저는 그 후배를 만났습니다. 너를 위해서 취업 자리 마련해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몇 년 만에 찾아와서 기껏 한다는 짓이 선배 남편 뺏는 거냐 했고 그 후배는 미안하다고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제 남편을 너무 사랑한대요. 너네가 언제부터 사랑 타령을 했느냐 따져 물었더니 오빠도 자기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운명적으로 끌렸답니다. 울면서 운명이니 뭐니 하는데 참 우습고도 씁쓸하더라고요. 남편과 그 후배는 아마 둘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도 하는 양 안타까운 커플인 양 착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쇼하지 마라. 너랑 내 남편은 더러운 불륜관계일 뿐이다. 이혼은 못 해준다. 네 뱃속의 아이는 나 키우던지 지우던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 후배는 더 이상 학원에 나오지 않았고 잠수를 탔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집을 나갔습니다. 저도 모르는 새 짐을 다 싸서 나가버렸더라고요. 당연히 가게도 문을 닫아버렸고요. 저한테 미안하다, 가게 열쇠는 올려놓고 가겠다라는 편지와 함께요.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되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 후배가 몇 년 만에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왜 오지랖 넓게 우리 학원 취업을 시켜줬을까? 왜 우리 남편이랑 종종 3명이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놀았을까? 왜 남편에게 한 번씩 희경이 좀 태워다 주라고 했을까? 내 무심함이, 내 오지랖과 쓸데없는 배려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나서서 그 둘을 연결시켜 준 것 마냥 느껴지기도 했죠. 남편을 너무 믿었고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으니까요. 사실 그 두 인간들은 어떻게 하든 눈이 맞았을 건데 제가 어떻게 한들 무슨 상관이었겠나요. 그냥 그 둘이 그런 인간들이었을 뿐이었겠죠. 하여튼 그 둘은 집을 나갔고 양가 부모님도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과 그 여자 찾아내서 끝장내겠다며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제 남편을 아들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위가 바람을 피고 일방적인 이혼을 요구하며 집까지 나간 상황이었으니 저희 부모님의 충격과 배신감이 엄청 크셨거든요. 엄마는 따로 남편에게 장문의 문자도 여러 통 보내시고 설득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엄청 차갑게 엄마에게 대했어요. 예전에 그 싹싹하고 착하던 사이는 어디 가고 불편하니 연락하지 마셔라. 이렇게 하셔도 안 돌아간다. 내 마음에 죄책감을 자꾸 심어주지 마셔라.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인데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고 나서지 마셔라. 찬바람 쌩쌩 불게 말했다더군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걸 알고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시부모님 봐서 참고 있었는데 남편의 아나무인 태도에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은 제가 소송을 걸어도 답변서도 제대로 안 내고 회피만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토록 무책임한 인간인지 그때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맘때 저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힘들어서 살도 엄청 빠지고 건강도 몹시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부모님도 나중에는 저에게 이혼해 주라고 저보고 놔주라고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맘때 후배가 이미 만삭이었고 곧 손주를 본다 생각하니 시부모님도 저에게 이혼을 종용하신 거죠. 그럴수록 저는 너무 분통 터져서 더 이혼 안 해준다고 하고 싶었는데
그맘때 저희 부모님 건강까지 안 좋아졌습니다. 제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부모님이 지켜보면서 부모님 건강까지 안 좋아졌던 거죠. 나는 둘째치고 부모님한테까지 참 몹쓸 짓 하는구나 현타가 제대로 왔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내가 이혼 안 해주고 버텨봤자 결국 내 속만 뒤집어지고 나만 힘든 일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을 결심했어요. 더 이상 버티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혼을 결정하고 나니 간단했습니다. 애초에 남편 몫의 재산이 별로 없었던 데다 그나마 있던 재산도 다 제 것이어서 나눌 재산도 없었어요. 남편도 주장하는 게 없었고요. 제가 남편에게 받아낼 만한 건 위자료뿐이었습니다. 후배가 임신까지 했고 출산이 임박하던 때이기 때문에 외도 사실은 인정이 되었고 저는 남편과 그 후배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고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제 주변에선 누구 좋으라고 쉽게 이혼이냐, 절대 해주지 말고 그 애도 호적에도 못 올리게 버텼어야지 라고도 했지만 더 이상 제 마음 깎아먹으면서 그러고 싶지 않았고 부모님한테도 못할 짓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했고 남편과 저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생각해서 앞에서는 정말 씩씩하고 밝게 지내려고 했지만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 번씩은 정말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울하기도 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일을 열심히 하고 부모님과 시간 많이 보내면서 마음을 애써 많이 달랬던 것 같아요. 속은 어떨지언정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려 했죠. 그렇게 남편의 외도와 이혼은 아무러지지 않은 상처가 되어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을 의도적으로 남편과 그 후배의 소식을 듣지 않으려 했어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제 귀에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좀 놀랐던 것은 그 후배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많이 아프다는 겁니다. 출산 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장이 별로 좋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고 출산과 동시에 수술을 받고 소아병동에서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뭔 죄겠냐마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니 본인들도 힘든 일을 겪는 거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 뒤로 저는 저희 남편과 그 후배를 아는 이들에게 더 이상 그것들 소식은 전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고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저는 의도적으로 귀를 완전히 닫고 살았죠. 그렇게 7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변에선 저보고 재혼 생각은 없냐는데 저는 결혼이고 남자라면 치가 떨린다고 재혼 생각 눈꼽만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무뎌졌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척했지만 그래도 그때의 상처는 아물지 못한 채 제 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외국으로 나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온 친구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 졸업 전에 외국으로 나갔고 거기서 줄곧 살다가 얼마 전 비자 문제로 한국에 잠깐 들어왔거든요. 10년 만에 만난 친구여서 너무 반가웠고 그동안에 못다한 얘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제가 이혼했다는 얘기라니 놀라더라고요. 멀리 외국 사는 그 친구라 굳이 전화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더불어 그 후배가 제 남편하고 바람이 나서 이혼한 거란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이미 7년이나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그 일을 거론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만 했습니다. 그 친구는 안 맞으면 이혼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문득 제게 그러는 겁니다. 참, 희경이 결혼한다더라? 라는 겁니다. 희경이라는 그 이름을 오랜만에 들으니 심장이 철렁했죠. 그리고 결혼식이라뇨? 누구? 송희경, 기억 안 나? 우리과 후배였고 친했잖아. 기억 안 날 리가 있나요?
제 남편과 바람피고 애까지 가져서 제 뒤통수 제대로 치고 이혼까지 시킨 장본인인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갑자기 그 이름을 거론하니 놀란 것뿐이었습니다. 그 친구 말론 얼마 전에 연락 와서 자기 곧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결혼식만 늦게 하는 거고 이미 같이 살고 있대. 결혼식은 그냥 간소하게 한다더라고. 희경이가 가족이 별로 없으니 희경이네 시부모님이 그냥 간소하게 하자고 하셨다나 봐. 우리 학교 다닐 땐 다 같이 친했었는데 너는 희경이랑 아예 연락 안 해?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의아한 겁니다. 제 남편 뺐고 애까지 출산했는데 이제 와서 뜬금없이 결혼이라뇨. 도대체 누구랑 결혼을 한다는 말인가 싶더군요. 걔가 결혼을 한다고? 누구랑? 남편이 5살 정도 많다고 했던 것 같고 연구원이라고 하더라고. 그 예비 시어머니가 화가 겸 갤러리 운영하는 관장님이래. 희경이가 거기서 일하다가 그 관장님 아들하고 눈이 맞은 모양이야. 그 후배는 아예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죠. 그럼 내 남편은? 그 아프다는 아이는? 제가 안색이 안 좋자 친구도 의아해하더라고요. 너 표정이 왜 그래? 희경이랑 연락 아예 안 해? 결혼식은 간단하게 한다고? 가족끼리 간소하게 한대. 희경이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족들도 별로 없으니까 그 부모님들이 배려를 해주신 모양이야. 시부모님이 엄청 좋으신 분이라고 행복하다고 막 그러더라고. 뭐 시어머니 작품 전시회가 조만간 있다길래 내가 결혼식은 못 가도 거기 놀러 간다고 했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멘붕에 빠졌습니다. 친구의 얘기만 듣자면 희경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괜찮은 남편과 시부모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친한 선배의 남편을 뺏고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은 없었던 것처럼 지어져 있고요. 저는 친구가 다녀간 뒤로 너무 벙쪘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저희 남편하고도 잘 알았던 또 다른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죠. 그 지인에게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제가 몰랐던 그 7년간의 이야기가 꽤나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랑 전 남편이 이혼하고 나서 송희경은 바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였고 날 때부터 병원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장질환 외에도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었고 계속 병원에 있었다고 했어요. 보험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많았던 데다 전 남편도 몇 천만 원의 위자료까지 저에게 지불하고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면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병원 생활만 하다가 6개월 뒤에 숨을 거뒀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빚이 많이 생겼고 남편과 송희경은 경제적인 문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다퉜다고 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내내 다투다가 1년도 안 돼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전 남편은 그때 생긴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로 인해 아직도 통원 치료를 하고 제대로 된 직장은 잡지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랑 이혼 후 송희경과는 1년도 안 돼서 헤어졌다는 건데 겨우 그거 살다가 헤어지려고 그 난리를 피웠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저랑 헤어지고 둘이서 천생연분이라서 잘 먹고 잘 살았단 얘기를 듣는 것도 너무 괴롭겠지만 꼴랑 그거 살고 헤어졌다는 소리를 들으니 그건 또 그거대로 어이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하찮은 사랑 노름에 저희 부모님과 저만 상처받았다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요. 송희경은 제 전남편과 그렇게 헤어진 후에 덜컥 다른 나라로 떠났었답니다. 제 전남편은 혼자 남겨진 채로 빚 갚고 몸까지 성치 않은 채로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제대로 된 일은 하지도 못하고 정착 못하고 힘들게 산다고 하던데
그게 너무 한심하면서도 마음이 참 이상한 겁니다. 저를 배신하고 송희경과 놀아난 전 남편의 잘못이다 싶으면서도 한켠으론 마음이 참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송희경은 그렇게 외국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그 갤러리에 취업하고 지금 남편을 만났다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 마냥 과거 일은 싹 지우고 사는 것 같은데 송희경의 남편 될 사람과 그의 부모는 송희경의 과거를 알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호의를 베풀어준 저를 아무렇지 않게 배신하고 남의 가정은 박살내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과거는 묻어두고 본인 행복 찾아서 간다고 생각하니 저도 새삼스레 열받고 분한 겁니다. 저희 전 남편도 똑같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는데 송희경은 왜 아무렇지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마음 같아서는 송희경네 남편과 그 남편의 부모에게도 다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그때 그 일을 알려야 응어리진 내 마음도 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그 사실을 알려준 친구가 희경이네 시어머니가 하는 갤러리 전시회를 구경 간다고 하더라고요. 희경이가 초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희경이한테 친구들도 초대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나보고 놀러 오라고 하더라. 다른 친구들과 선후배들은 희경이와 제 사이의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희경이는 아무하고도 연락을 안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제 친구한테만 자기 시어머니 전시회에 놀러 오라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놀래켜주고 싶으니 희경이한텐 굳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친구도 잘 됐다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약속된 날짜에 송희경의 시어머니 전시회가 열리는 갤러리로 찾아갔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사람들은 제법 있었고 멀리서 보니 송희경도 그 시어머니 옆에 같이 서 있더라고요. 7년 만에 보는 송희경은 그때보다 더 성숙해 보이고 고상한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시어머니랑 같이 서 있는 희경이에게 다가갔죠. 희경아, 어머, 언니 오셨어요? 어머니, 여기는 제 대학교 친한 선배 언니예요. 송희경은 웃으며 제 친구를 자기 시어머니에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웃으며 맞이해 주시고요. 아유, 여기까지 와주고 고마워요. 잠깐 둘러봤지만 그림이 정말 멋져요. 고마워요. 나는 우리 며느리 친구는 처음 보네. 제가 워낙 내성적이라 친구가 많이 없어서요, 어머님. 하면서 순진한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마침 친구가 얘기했죠. 참, 희경아, 선이도 같이 왔어. 그 말에 희경이 표정이 일시정지가 되더라고요. 네? 저는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다가 희경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희경이는 저를 보더니 심장이라도 내려앉은 것 같은 얼굴이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도 희경이네 학교 선배예요. 전시회 축하드려요. 저도 서영아 전공했고 현재 학원 운영하고 있어요. 어머, 반가워요. 희경아,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지? 왜 나한텐 연락 안 했니? 희경이는 제 인사에 대답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한 얼굴이라 제 친구도 송희경 시어머님도 의아한 얼굴이었습니다. 희경아, 왜 그래? 네? 좀 갑작스러워서. 희경이가 저는 초대 안 했는데 그냥 온 거거든요. 내가 와서 놀랐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송희경은 제가 있다 보니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기 시어머니 눈치만 보더라고요. 송희경 시어머니도 송희경이 안절부절 못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보시고요. 왜 그래, 갑자기? 아니에요, 어머니. 저쪽에 손님분들 많이 오셨는데 저기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며느리 친구분들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천천히 둘러보고 가요. 네, 어머님. 잘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송희경 어머님이 다른 곳으로 가고 송희경은 질린 얼굴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나랑 얘기 좀 해요, 언니. 무슨 얘기? 여기서 해. 언니는 부른 적도 없는데 여길 왜 와요? 왜? 나는 오면 안 돼? 너네 어머님도 괜찮다는데. 일단 나가서 얘기해요. 여기서 해. 그림 감상하러 왔는데 왜 자꾸 나가래? 저랑 희경이랑 대화를 옆에서 들은 친구도 의아해하더라고요. 희경아, 왜 그래? 선이도 너 오랜만에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온 거야. 얘는 나 안 반가운가 봐. 일단 나가서 저랑 얘기하자니까요. 송희경은 격양이 된 채로 제 팔을 억지로 잡아당겼고 저는 안 나간다고 버텼습니다. 친구는 둘이서 왜 이러냐고 저희를 말리고요. 그러면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고 멀리 있던 송희경 어머님도 의아한 얼굴로 오시더라고요. 송희경 표정이 안 좋으니 송희경 어머님도 저를 좀 경계하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무슨 문제라도. 희경이가 저 초대 안 했는데 와서 좀 그런가 봐요. 저도 작품 구경하고 싶은데 괜히 온 건지. 희경아, 친구분들이 일부러 축하해주러 와줬는데 왜 그러니? 너 안색도 영 안 좋고.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저는 쩔쩔매는 송희경을 보며 그랬습니다. 참, 희경아, 곧 결혼식 한다며? 축하해. 가족들끼리만 한다고 하니 아쉽다. 좋은 시부모님 만난 것 같아서 축하해. 아참, 근데 아이는 어디 갔어? 학교라도 보냈니? 제 물음에 송희경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제 입에서 아이라는 소리가 나오니 송희경 시어머니도 제 친구도 황당한 얼굴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죠? 아이라니? 희경이에요. 지금쯤 한 7살 됐으려나? 입 안 닥쳐? 갑자기 송희경이 저한테 입 안 닥치냐고 하더니 제 팔을 확 잡아 끌고 나가려는 겁니다. 저는 송희경 팔을 확 뿌리쳤죠. 어따 대고 입 안 닥치냐는 소리를 해. 선배한테 말이 좀 심하네.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거의 울 듯한 얼굴로 쩔쩔매더라고요. 그렇게 쩔쩔맬 거면서 잘못한 짓을 왜 하는데? 순수하게 궁금해서 묻는 거야. 그 애는 어디 갔는지. 내 남편이 임신했다고 이혼해달라고 했잖아. 그 애는 어디 갔느냐고. 제 말에 송희경 입 뜨악하고 뒤에서 듣고 있던 송희경 시어머니와 제 친구도 경악을 하더라고요. 그 갤러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듣게 되었죠. 송희경은 멘붕 온 얼굴로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갤러리를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 상황이 본인도 감당이 안 됐겠죠. 그 어머님도 충격받은 얼굴로 저에게 와서 묻더군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일행 며느리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요. 들으신 대로 7년 전에 제 남편하고 바람피고 애 가져서 저는 이혼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정신과 치료받고 저희 부모님까지도 아프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줘놓고 과거는 다 속이고 결혼한다 들으니 저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소란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제 말에 송희경 시어머님도 휘청하시더라고요. 전혀 몰랐던 며느리의 과거를 알고 충격받으신 듯 했죠. 저는 죄송하다는 인사를 다시 드리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친구가 쫓아와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놀라서 물었고 저는 모든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줬어요. 친구도 미친 거 아니냐고 송희경 때문에 이혼한 거였냐고 놀라더라고요. 이미 지난 일이라 그냥 덮고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걔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배신당했다는 충격에 상처도 컸는데
걔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낸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다고요. 제 얘기에 친구도 잘했다고 희경이가 과거에 그런 짓을 저질렀으면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는 받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송희경은 그날 저녁 저에게 전화해서 욕을 퍼붓더라고요. 언니가 그렇게 다 폭로한 바람에 내 결혼도 파토가 났다. 이제 언니가 원하는 대로 됐느냐? 왜 7년이나 지난 일을 들추느냐? 그때 위자료도 다 주지 않았느냐라고요. 뻔뻔하게 저한테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저지른 짓이 잘한 거구나 싶더라고요. 7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왜 들추냐고. 그건 가해자인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든 그걸 덮고 살지 복수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게 두려웠으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일은 안 했어야지. 내가 언니한테 잘못한 건 맞는데 나도 그 후로 힘들었어요. 내 새끼는 병원 생활만 하다가 결국 잘못됐고 현수 오빠랑도 하루가 멀다고 싸우다가 힘들게 끝냈다고요. 나도 상처가 컸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는 건데 이렇게 다 망쳐버리니까 속 시원해요? 속 시원해. 네 상처가 컸다고? 믿었던 후배랑 남편에게 배신당한 나만큼 상처가 크니? 네 상처는 다 네가 자초한 거야. 내가 없던 일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우습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 눈에 피눈물 난다는 말. 그거 살아보니 맞는 말이더라. 네 결혼이 깨진 건 네가 저지른 짓 때문이니까 아무도 원망 말고 받아들이고 살아. 그게 한때나마 친한 선배였던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충고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후배는 당연히 결혼이 파토가 났어요. 세상에 어느 시부모가 며느리가 상간녀고 아이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겠나요? 후배가 저에게 저지른 짓은 그대로 후배에게 다시 돌아와 후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게 얼마가 걸리든 결국 나한테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짓고 살지 말라고 하는가 봅니다. 그 일 후로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너무 쉽게 이혼을 해준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바보 같았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내내 있었는데 그 후로 제 마음은 훨씬 홀가분해졌어요.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했어야 되는 일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 그 일은 다 잊은 척 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다른 건 떠나서 제가 그렇게 터트림으로써 제 마음 편해졌으면 그걸로도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얽매여 있던 과거에서 벗어나 제 인생과 삶에 더 집중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 후배도 늘 본인 연민에 갇혀 사는 사람인데 제가 다 터뜨렸다고 원망 말고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해 돌아보며 살길 바래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